우한 발폐렴 확진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26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3명이었다가 27일 금일 오전에 4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위험한 수준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미 2003년의 사스 즉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사스 때 경험한 바 있었죠. 여기 그림에서 첫 번째 감염자가 광동 지역을 방문한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광둥에서 환자를 돌본 후 홍콩의 한 호텔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같은 호텔에 있던 108명의 사람들이 사스에 감염되었고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베트남, 싱가포르,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사스가 침투하지 않은 청정국가였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공항에서부터 관리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스와 같은 전염병은 초기 확산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패턴을 따릅니다. 여기 그림은 2003년 사스 위기 때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의 감염자 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산은 로지스틱 함수라고 하는 수학 모형으로 설명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사스와 같은 전염병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기초제 생산수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제 생산수는 알지로라고도 합니다. 감염자 한 명이 2차 감염을 유발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하루 중 접촉자의 숫자에 접촉당 감염 확률을 곱해주고 여기에 질병의 감염 기간을 곱해주면 알지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컨테이전에서도 알지로는 나옵니다. 타이타닉으로 유명한 케이트 윈슬렛이 질병 역학 조사관으로 나오는데 알지로를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알지로가 높으면 2차 감염이 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알지로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알지로는 집단면역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에도 필요합니다. 집단면역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특정 질병에 대해 면역이 형성된 상태를 말하는데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면역 임계는 영어로 히트라고 나이스한 용어로 불립니다. 홍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홍역의 알지로가 15로 보통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면역 임계는 0.94, 즉 최소한 인구의 94%가 홍역 백신 접종을 맞을 때에 집단면역이 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역이 법정 감염병으로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이유를 여기에서 알 수 있죠. 질병역학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특정 질병의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의 최적 비축량도 알 수 있습니다. SIS 또는 SIR이라고 불리는 모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2009년에 발생했던 신종플루의 백신 최적 규모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감염 가능 인구의 약 33%에서 42% 규모에 해당하는 규모로 백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는 2018년 신문 기사를 보아도 일본은 약 48%, 미국은 33% 비축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 2020년 겨울에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독감 백신이 재고가 바닥났는데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계속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기도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백신도 없습니다. 거의 매일 실시간에 가깝게 업데이트되고 있는 미국의 관련 웹사이트와 논문입니다. 여기 웹사이트를 가보시면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닌 국가 중에서는 타일랜드 다음으로 우한 폐렴의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한 폐렴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감염자가 얼마나 증가할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 연구진들의 24일 보고서에서 추정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26일 보고서에서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효과적인 격리 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격리, 영어로 쿼러틴이라고 하는 격리는 얼마 전 댄 브라운의 소설 인페르노에서도 소개되고 있죠. 라틴어 쿼란타에서 유래한 쿼러틴은 40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베니스 항해 정박한 배는 40일 동안 외항에 있은 후 그 40일 지난 후에야 선원과 승객들은 입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던 거죠. 아울러 시민을 대상으로는 효과적인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감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알려주어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메르스 사태 때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배운 바 있습니다. 당시 감염자의 이동 경로를 소셜 네트워크 모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감염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많은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메르스의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환자의 이동 경로가 날짜별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도 아직 미흡합니다. 유사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때의 다른 사례를 한 주였던 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 귀국한 후 감염자로 확진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동 경로가 그 다음 날 공개되었을 때에는 여기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로 나온 정도가 아니라 시간대별,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문한 장소까지 다 나옵니다. 블루보트를 방문하였고, 그리고 감염 사실 확진 후 역학조사관들이 해당 장소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까지 확인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사화되었습니다. 메르스나 사르스, 그리고 에볼라 같은 아직 백신이 없는 질병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 공개입니다. 이미 감염자가 10명, 100명 넘게 되면 정보 공개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1명, 2명 발생할 때에 보건의료 당국에서는 더욱 과감한 정보 공개를 통해 2차 감염을 막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